폭행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폭행 협박 없이도 특수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요. 또 정확한 개념을 전혀 모르다가 이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그런 개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외에도 준유사강간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강간죄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는 심신상실이라는 개념과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 판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라고 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298조 죄에 처벌되는 규정의 처벌 내용과 같이 처벌한다. 97조, 297조, 298조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죄하고 강간죄의 처벌과 똑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 관련해서 항거불능이 뭔가라는 내용을 이 판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단순히 299조의 특수한 내용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과 강간죄의 균형관계를 살펴보면서 심신상실이라는 특별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심신의 어떤 조정 능력 또는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것 이외에, 심신상실 이외에 발생되는, 원인 때문에 발생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이 내용의 해석은 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강간죄와 관련된 영상을 보셨다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신상실 상태와 비슷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심리적이나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폭행 협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항거하기 곤란한, 현저히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미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해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 성적 행위인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할 때 기억이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온전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경우나 또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뒤에 설명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사후에 임신 반응이 나타나서 성관계가 있었다,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성관계를 했는지 모르다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통증을 호소하다 보니 이제 성기를 검사하게 됐고, 성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DNA들이 검출이 돼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런 일들도 실제 사건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사실상 성범죄의 유일한 증거일 가능성이 높은 진술의 구체성이 상당히 많이 저하되게 되죠.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서 만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거나 또는 약물에 취해 있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이라든지 또는 신경안정제 같은 약들을 먹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어떤 신체 통제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에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죠.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증명 여부에 대해서 심각한 판단의 고민을 하게 돼서 중간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또 피의자의 진술, 대립되는 진술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기보다는 당시의 CCTV 화면이라든지 또는 성관계 같은 것들이 있었던 직후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사후에 DNA 검출 또는 옷에서 나오는 DNA 검출 결과물들이 불일치하는 경우 어느 쪽의 말이 더 거짓말인지 판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 또는 최종적으로 성관계가 발생했었던 현장으로 이동하기 직전의 상황 등을 확인해서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거나 약물에 취해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었는지 등등이 많이 논의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관계로 간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 치우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사람과의 평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깊이 검토됩니다. 특히 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별히 가까운 사이여서 두 사람만 만나서 술자리를 갖고 빈번하게 만났던 관계다라고 한다면 중간간인지 아닌지 여부가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났던 자리가 그냥 두 사람의 어떤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약간 공적인 자리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다른 문제로서 중간간의 혐의가 더 있다는 쪽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간 사건의 경우에는 성관계 이후의 행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성관계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신체적 행위 중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친밀도가 높은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배신감 또는 그것의 죄책감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성관계 직후의 어떤 태도들은 상당히 친밀한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관계 직후의 CCTV 영상 등을 봤는데 서로 되게 좀 어색한 느낌이 막 나타난다든지 또는 여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 상태처럼 보이는 되게 불편하고 꺼리끼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에 등장하게 되면 그와 같은 영상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이건 간접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고소의 경위, 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또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 라는 부분도 일부 고려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보통 중간간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성관계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즉각적으로 문제가 돼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준강제추행이나 준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사실 먼저 고소가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관계만큼은 어떤 흔적이 정확하게 남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는 이상한 경로로 이야기들이 흘러나가서 그날 밤에 있었던 또는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사후에 피해자가 인식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결국 증거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준강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강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휴대폰 자체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인 친구들, SNS 계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고소의 시점이 좀 약간 이례적이지 않은가라는 부분도 보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사실관계 자체가 증거로서 명백하게 중간간이다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준강제충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모호하다라고 할 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주로 쓸 때는 필름이 끊긴다라는 단어로 쓰는데 바로 블랙아웃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분명히 자기 의사를 갖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성관계나 여러 가지 성적인 접촉 행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을 못하는 상태. 그리고 나서 기억이 안 나니까 나는 그런 걸 허용했을 리가 없어 라고 해서 문제를 삼는 형태가 되는 경우를 이제 블랙아웃이라는 주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모호한 준강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판단의 어떤 중요한 논거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중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연령 서로 간에 이제 가깝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되는지, 또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 다 결국은 정황적인 증거입니다. 중간간 관련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뚜렷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내용들은 결국은 각종의 정황 증거 또는 그 주변에 존재했었던 CCTV, 목격자 증언 또는 휴대폰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교환한 내용, DNA 검출 여부 등등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한 경우에 무고로 인지가 되는 경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판단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한 취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 알지 못한다. 검출된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했고, 그게 나중에 본인이 블랙아웃으로 기억을 제대로 못해서 무혐의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그걸 고의적으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무고로 인지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준강간 고소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랙아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랙아웃은 우리가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쉽게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법관들 중에는 술을 잘 안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상태까지 갈 정도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과거에는 좀 계셨는데, 재판장 하시는 분들이나 판사님들 중에서 현재는 사회 분위기 자체도 술을 그렇게 필름 끊길 때까지 먹지 않는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 데다가 법원이라는 곳은 더더군다나 지금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요. 블랙아웃 주장 자체가 충분히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종의 논문이나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연구 결과들을 제출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는 긍정한 사안도 있고요. 블랙아웃 자체를, 그러니까 블랙아웃 긍정해서 무죄를 판단한 사안도 있고, 글쎄 그걸 블랙아웃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관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관계를 좀 비교를 해보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믿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블랙아웃 현상과 관련돼서 긍정한 사례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기억상으로는 자기가 분명히 욕조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근처에 나체 상태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본인은 기억이 정확하게 잘 나지 않으니까 준강간 사건이다 라고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피고인 측에서의 항변사항은 이렇습니다. 욕조가 난간 턱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체로 눕게 되려면 본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행동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 성관계가 중간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침대에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옷이 다 벗겨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했고요. 법원 입장에서도 화장실 안에 있는 객실 욕조에 들어가서 나체로 본인이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나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희미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을 봤을 때는 성관계를 본인이 거부했다라고 볼 수 없는,
또는 당시에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에 올라가서도 그와 같은 고등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안이 다른 점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했다. 그날 처음 만난 관계다. 그날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하게 경위가 불분명하다. 둘이 친하게 지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공식적인 직장 관계다. 이런 표현들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보면 그 생략된 부분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서로 친밀한 관계가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중간간 상태에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했던 사안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5월에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이고요. 이것도 이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결국은 고등법원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차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판례라서요. 피고인이 피해자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이 발생한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술자리, 그러니까 성관계가 발생한 날 그날 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데,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 샤워를 하고 스키니진을 본인이 다시 입고 잤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시간 의식이 뚜렷하고 또 스키니진도 본인이 샤워한 후에 다시 다 잘 입고 잤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니 나는 폭행 협박을 한 바는 없고 결국은 준강간죄도 강간죄도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했던 술 때문에 그랬던 블랙아웃 현상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하고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물어봤을 때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임신하게 되는데 너랑 그때 성관계 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너 고소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성관계를 한 건 맞는데 라고 인정하는 거죠. 결국은 성관계가 서로 간에 우호적으로 호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블랙아웃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고등법원의 판단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피해자의 기억 못하고 있는 상태가 블랙아웃이다. 기억을 한다면 피해자가 동의했던 사실이 있다. 이런 식의 막연한 주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정당하게 또는 어떤 기만행위나 이런 것들 없이 성관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졌을 수 있는 상태가 전후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경로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석연치 않은 또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피해자의 주장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블랙아웃의 문제가 결국 주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폭행 협박 없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준강간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